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있는 문원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상풍력 발전 단지라고 했을 때 오늘의 어떤 주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사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교과서를 피기 전에 내가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할 건가, 또 과목에 따른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내용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더 경제적으로 또 확보하기에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어떤 개요, 그리고 구성, 그리고 모델링, 사례 연구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대부분의 좀 내용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구조를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현황이 어떤지, 또 어떤 부분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그림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간략한 그림처럼 풍력발전 터빈과 그리고 해상 변전소, 그리고 육상에 있는 변전소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트렌드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 미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축에 속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소에너지와 같이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재생에너지 자원을, 신에너지 자원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해상풍력에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먼저 이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의 추진 전략상으로 국산화가 중요하다. 아무래도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기술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풍력 발전기를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시장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국내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해상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에 대해서 대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풍력 터빈도 3메가, 4메가, 5메가가 아니라 10메가 이상으로 대형화를 짓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낫다라는 것이 기존의 선진 국가에서 이미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과연 그럼 어떤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선을 해보자.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그러니까 많은 재생에너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향후 어떻게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개선책을 이제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선 방안을 낸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선 방안은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풍력 발전기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21.6%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거까지 나온 기준은 30%였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약간 비중을 이제 조절하는 추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87%대 13%의 비율로
태양광 발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는 그 비율을 6대 4 정도로 풍력에 대한 비중을 점점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한편 그러다 보니 2023년도까지 RPS 의무 비율도 조금 하향하겠다라고 그렇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이유는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이 100kW 미만의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에 좀 중심적으로 보급이 되었다라면 앞으로는 향후 대용량의 태양광, 대용량의 풍력 발전 위주로 정부가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해상 풍력 발전의 보급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어떤 계획 입지를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2028년도가 되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도 이러한 대용량 재생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전력망을 보강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내 풍력 발전 산업의 밸류체인을 더욱더 고도화해서 자생적으로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REC와 S&P, 이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P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해 전망하기로는 올해 다소 소폭 감소할 거다라는 추세가 있었지만 전혀 예상과 다르게 S&P가 급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력 산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해상풍력 발전을 진행했었던 그 유럽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영국이 가장 앞서 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웰리 익스텐션이라는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659메가와트입니다. 위치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차지해 있는데요. 영국에 가면 영국에 한번 바람을 맞으면 영국이 왜 이런 풍력 발전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영국에 지어진 몇 가지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보면서 해상풍력 발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준공이 된 런던 어레이 해상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용량은 630메가와트이고요. 설치되어 있는 풍력 터빈의 기수는 157기입니다. 그리고 개별 풍력 터빈의 용량은 3.6메가인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큰 풍력 발전 단지이고요. 또 풍력 발전 터빈 자체도 용량이 굉장히 큰 용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부망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로 내부망이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 두 개의 포인트가 바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그 해상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단지는 덴마크에 지어진 풍력발전 단지인데요. 비교적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되어 있는 풍력발전 단지는 레이아웃이 비교적 좀 심플하게 구성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발전 단지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한 간단하게 구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발전 단지가 커질 때 이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을 비교적 가장 낮은 비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면 바다에 케이블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그 고장난 케이블을 고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그 피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신뢰도까지 감안한 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레이아웃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구조를 보면요.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파일을 고정시키는 방식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라면 앞으로 향후는 이렇게 구조물이 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현재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터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 에너지 자원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해안보다는 저 심해로 나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해안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나가야 될 텐데, 멀리 나가다 보니까 이 수심이 깊어져서 풍력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풀 수 있도록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이것이 쓰러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은 우리가 유전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기름 붓는 그 유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무게에 대한 중심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측면은 있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유럽의 풍력 발전에 대한 현황입니다. 보시면 유럽의 전체 에너지 공급의 15%를 풍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커패시티 팩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발전기가 하루 종일 그 발전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전격 출력으로 꾸준히 낸다라고 하면, 24시간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커패시티 팩터는 100%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하루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26% 정도 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풍력 발전이 발전을 했다가 또 발전을 못했다가 그런 간헐적으로 출력을 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 비율은 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육상 풍력 발전과 해상 풍력 발전을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육상 풍력 발전에 대한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커패시티 팩터가 되겠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24%를 보이는 반면에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상에다 지어진 해상 풍력 발전이 비록 여러 가지 설치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은 높지만 발전 효율적인 측면에서 육상 발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해상 풍력 발전으로 가는 것이 뭔가 더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해상 풍력 발전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면 2024년까지는 18%의 성장률을 보이고 그 이후에도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만큼의 성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을 우리가 더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미 영국에서 앞에 제가 영국 보여드린 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과거부터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경험한 걸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니 일단 풍력 터빈을 대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화를 통해서 17%의 LCOE를 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이제 균등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만들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은 어떤 발전단지 지을 때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 그리고 운영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풍력 터빈을 대형화하는 것만으로도 그 비용을 17% 저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풍력 발전기를 이루고 있는 로터, 너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전이라든가 유지에 관한 서비스, 그리고 단지 개발, 단지 건설 이러한 나머지 기술을 통해서 19.5%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풍력 터빈에 대한 어떤 대형화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과 육상 풍력 발전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육상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면, 이 풍력 발전기를 이루고 있는 이 날개,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블레이드 하나가 거의 100m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제작한 이 100m의 길이의 블레이드를 싣고 트럭을 싣고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그 가기까지가 여러 가지 도로 여건상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육상 같은 경우는 이 풍력 터빈에 대한 이 어떤 크기를 높이는 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해안에다가 아예 그 설비 기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해상이 앞으로 풍력 터빈을 대형화하는 데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을 우리가 짓고 설계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입지 고갈이라든가 민원의 증가로 인해서 추가 입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육상 풍력뿐만 아니라 어떤 발전기든지 맞닥뜨리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육상 풍력은 설치 및 유지 보수로 인해서 비용이 육상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육상 풍력보다는 여러 가지적으로 이제 경제성으로 좀 이제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해상 풍력은 육상에 비해서 일단 입지 확보가 용이하고요. 또 얼마든지 대형 풍력 터빈과 또한 단지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풍력 터빈을 크게 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이 더 중심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력 터빈을 대형화하는 거 말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육상이 아닌 해상에 풍력 터빈을 설치를 하고 그 생산된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력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비용, 또 설치 비용, 그리고 해상 변전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케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경제적이고 또 신뢰성을 갖춘 전력망에 대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계했을 때는 이런 전력망까지도 반드시 최적화된 설계를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터빈은 일단 어떤 그 기조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냐면 일단 짓고자 하는 단지, 예상되는 단지에 바람을 일단 분석을 합니다. 바람을 분석해서 풍속은 평균 풍속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풍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바람으로 통해서 최대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풍력 터빈에 대한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풍력 터빈에 대한 위치가 설치가 되면, 확정이 되면 육상으로부터 연계 지점까지 연결되는 이 전력망을 최적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풍력 터빈 간의 케이블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 망을 우리가 내부망이라고 하고요. 내부망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바다 위에 바다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풍력 터빈에서 발생된 그 전력을 육상으로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이 전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전력이더라도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값이 낮아지게 되니까 손실을 이제 그만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내부망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kV에서 30kV의 전압을 보이고요. 외부 전력망 같은 경우는 150 또는 200kV 정도로 국가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터빈 같은 경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상 변전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고정을 딱 시키고 또 어업을 하다 보면 이 바닥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보다 이제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설계할 때는 해상 변전소가 만약에 이 육상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내부 전력망을 연결하는 이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이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변전소를 설치할 때도 이 내부 전력망에 대한 케이블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망을 구성을 할 때 케이블을 구성하는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운영, 특히 이제 손실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이를 얼마만큼 빨리 고칠 것인가, 그리고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각도로 어떤 하나의 함수로, 목적 함수로 두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터빈과 또 하부 구조물, 해상 변전소, 육상 변전소 이런 것들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랙 레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고 비용 함수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출력 모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출력 그래프에 붉은색 그래프가 있고 검은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붉은색 그래프는 풍력 터빈이 바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출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VC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제 낮을 때는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가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풍속이 불 때 이 블레이드가 돌아갈 것인가, 블레이드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초속 풍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초속 풍속이 대략적으로 3m,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풍력 터빈에서 낼 수 있는 출력이 점점 올라가다가 이 어떤 특정한 속도에 다다르면 더 이상 풍력 발전기에서 내는 출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즉 정격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이상의 풍속이 되면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속도가 그 어떤 정격 이상이 되면은 이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그 힘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이제 블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풍력 터빈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데, 같이 있는 이제 그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풍속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지역이 얼마만큼의 바람이 불 확률을 나타내는지 그 확률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짓고자 하는 그 풍력 터빈의 단지의 평균 풍속이 주로 정격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더 많은 발전을 보이기 때문에 짓고자 하는 풍력 발전 단지의 그 바람 자원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인 그 풍력 발전기에 대한 풍력 에너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해에 갈수록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해로 나가려면 필수적으로 깊어지는 그 수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유식 풍력 터빈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심해에 나갈수록 평균 풍속이 더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비용 함수로, 목적 함수로, 아니죠, 풍속에 대한 함수로 그린 보고서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풍력 터빈이 용량이 커지면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그 위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바닥으로부터 점점 올라갈수록 또 풍속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풍속이 커짐에 따라서 더 낼 수 있는, 풍력 터빈에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고려를 해서 제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기에 대한 그 내부 구조물이
이 풍력 터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구조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토폴로지를 그대로 두고 동일한 토폴로지에 대해서 풍력 터빈에 대한 용량을 서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이 서로 용량이 다를 때 과연 경제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앞서 제가 풍력 터빈이 무조건 커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풍력 터빈의 용량을 무한정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와 같은 풍력 발전기의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풍력 터빈, 5메가와트 풍력 터빈과 6메가와트 풍력 터빈에 대해서 한번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5m 풍력 발전기가 갖고 있는 로터 직경과 커딘 풍속, 그다음에 전격 풍속, 컷아웃 풍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데이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이 연계 거리가 해안으로부터 길어질수록 어떠한 풍력 발전 단지든 경제성이 향상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5메가와트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250메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단지와 또한 6메가와트로 이루어져 있는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단지를 서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물론 5메가와 6메가의 어떤 전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평균 풍속 대략 한 7에서 8m/s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풍속에서는 5메가와트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풍력 터빈이 다소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보시는 이러한 풍력 터빈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루고 있는 커딘 풍속, 또한 전격 풍속, 컷아웃 풍속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을 할 때는 어떤 맹목적으로 이 풍력 터빈을 높이기보다는 우리나라 평균 풍속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풍력 터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온 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그 연안과의 연계 거리에 따른 경제성을 좀 분석을 해봤고 또 풍력 터빈에 대한 전격 용량의 차이에 따른 경제성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계 거리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송전망에 대한 비용은 증가하지만 그것을 발전량이 커버를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 이격거리 증가에 따라서 평균 풍속이라든가 또한 이 해상 풍력이 갖고 있는 이용률 향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익을 개선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바다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풍력 터빈을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에 대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더 심해로 가고 더 큰 발전단지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력망을 또 멀리서 육상에서 이제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력망과 또한 관제 설비에 대한 통신 구성망도 같이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해외 사례를 좀 기준으로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을지 조금 사례 분석을 기준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